네가 정말 내 아들 민수니? 민수야! 누구나 아는 알짜 중견기업 제2그룹의 여회장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앞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습니다. 이 청소부가 대체 누구이길래요? 그리고 이 여회장은 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은 걸까요? 이 이야기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년간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갈라놓은 건 유리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할머니의 복수와 그 복수에 갇혀버린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시린 새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5년 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창한 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식품 유통회사 성진그룹의 외동딸 강정옥. 그녀는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라난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식품 유통업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진 성진그룹. 30이 넘도록 오직 회사 일에만 매진했던 정옥이 처음으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호. 가진 거라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뿐인 시골에서 올라온 막노동꾼이었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랑이란 건 신분도 재산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정옥은 우연히 회사 공사 현장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정옥은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봤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정옥은 현장 시찰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물류 창고를 짓는 현장이었죠. 무더운 여름날 다른 인부들은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준호만 혼자 묵묵히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물었지요. 왜 쉬지 않고 일하세요? 더운데. 준호가 수줍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당제 근로자라서요. 하루라도 빨리 일을 끝내야 다음 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일하면 반장님이 좋게 봐주시거든요. 그 순간 정옥은 이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지요.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절실함. 그게 정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현장 시차를 핑계로 자주 그 현장에 들렀고 준호는 점심시간이면 정옥을 기다렸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준호. 돈은 많지만 외로웠던 정옥.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옥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옥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아버지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외동딸이 무슨 막노동꾼 따위랑 결혼을 해?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옥 어머니도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호가 정신 차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너는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아이야.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 늦기 전에 정신 차리거라. 정옥은 울면서 애원했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정옥은 준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급히 챙긴 500만 원만 들고 나선 정옥. 그녀는 그날부터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를 무릅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둘이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차갑게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준호는 정옥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 막노동, 건설 현장, 고물수거, 뭐든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아버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자리를 구하면 성진그룹 회장의 압력으로 그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려 하면 어김없이 막판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준호의 인생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의 할머니가 되는 이분은 처음엔 며느리를 좋아했습니다. 점잖고 교양 있는 여자가 아들을 사랑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마음속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우리 준호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그냥 평범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냐.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네 집안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놓은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해줘도 손자를 돌봐도 할머니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5살이 되던 해겨울 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밤 준호네 가족이 살던 달동네 판잣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후된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정옥은 잠에서 깬 순간 방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어디 있어? 정옥은 이불 속에서 5살 민수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연기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아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밖으로 나온 정옥. 하지만 준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그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에 있어요! 준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정옥은 민수를 할머니 품에 맡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이 정옥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애기 생각해요, 애기!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고 그 안에서 준호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정옥이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는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옥을 보지도 않은 채 무너진 집터만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미친 듯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지요. 어머님! 민수는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제가 어머님 품에 맡겼잖아요! 할머니가 넋 나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혼란 속에서 놓쳤는지 아이가 안 보여.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집은 전소되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준호의 시신과 작은 아이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소방관이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골이 너무 심하게 타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아이 신발이 발견된 걸 보면 민수도 그 안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충격. 그날 이후 정옥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눈이 먼 할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손자를 빼앗은 겁니다. 민수는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 안고 도망쳤던 겁니다. 장례를 치른 정옥은 시신도 없이 빈관 2개 앞에서 사흘 밤을 울었습니다. 남편 이준호, 아들 이민수. 그 두 이름이 새겨진 위패를 보며 정옥은 자신도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정호가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있어봤자 다 지나간 일이다. 네가 필요하다. 회사에 네 자리가 있다. 정옥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중얼거립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집에 돌아가든 여기 있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결국 정옥은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가슴을 안고 성진그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일하지 않으면 준호와 민수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성진그룹의 신사업부를 이끌며 회사를 급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책상 서랍 속에는 항상 민수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정옥은 그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옥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정옥이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회사 이름도 JS그룹으로 바꾸었습니다. 준호의 이름 이준호의 준자와 민수의 수자를 따서 JS라고 지은 겁니다. 정옥은 회사 로비에 큰 유리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리벽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찾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JS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알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식품 유통뿐 아니라 물류,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하며 업계에서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옥은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정옥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옥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사망 처리를 했어도 정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혹시 모른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정옥은 매년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실종 아동 전단지를 뿌렸지요. 이름 이민수. 실종 당시 나이 만 5살. 왼손등에 별 모양 흉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는 불이 났을 때 너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단다. 그런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할머니만 있으면 돼. 할머니만 믿고 살 거라. 민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할머니는 민수를 키우며 가슴속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며느리에게서 손자를 빼앗은 것. 그 죄책감이 할머니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왔는데 민수는 할머니 손만 잡고 있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수 어머님은 안 오셨나요? 그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가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할머니는 죄책감은 깊어졌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엄마 없는 놈이라고 놀림받으며 울고 올 때마다, 민수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를 부러워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정옥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정옥이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JS그룹 회장 강정옥이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자기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성진그룹 외동딸이었지 JS그룹 회장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 민수한테 엄마를 찾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찾지? 민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할머니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떠날까봐, 자신을 증오할까봐. 그렇게 세월은 흘러 민수는 2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긴 시간입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치는 어느 달동네 단칸방. 민수는 삐걱거리는 문소리조차 낼 수 없어 숨을 죽입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한약 냄새와 오래된 벽지에서 배어나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 습한 공기 속에서 민수는 대야에 받은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에 닿자 갈라진 손등의 상처가 따끔거립니다. 하지만 민수는 입술을 짓씹으며 신음조차 내지 않습니다. 방구석 낡은 이불 더미 속에서 할머니의 거친 갈에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머리맡에 다가가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할머니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민수의 손을 더듬거립니다. 그러다 민수의 왼손등,
그 딱딱하게 굳은 살점 위를 힘겹게 쓸어내립니다. 민수야, 이별 자국 절대 없애지 마라. 이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하늘의 별이야. 네 엄마가 이 자국을 보고 이 아이는 하늘이 점 찍어준 아이라고 했어. 알겠지? 민수는 씁쓸하게 웃지요. 벌써 수백 번도 넘게 들은 침에 섞인 헛소리라 생각하면서도 그 손길이 너무 애달파 코끝이 찡해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일들이 많지요? 누구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할 때, 누구는 이 시린 새벽에 목숨을 걸고 줄 하나의 의지의 높은 빌딩을 타야 합니다. 민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민수는 18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시던 날 민수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며 손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지고 발이 퉁퉁 붓도록 일했습니다. 그 다음엔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반죽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온몸이 망가져갔지요. 그러다 23세 고소작업 자격증을 땄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무서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당이 다른 일보다 2배나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2년, 민수는 서울의 모든 고층 빌딩을 닦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는 곳이 바로 JS 그룹 빌딩이었습니다. 민수는 구멍난 장갑을 덧끼우며 집을 나섭니다. 찬바람에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유리성, 바로 JS 그룹의 본사 빌딩입니다. 민수는 오늘 저 높은 꼭대기층의 외벽을 닦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참으로 반짝였지만 민수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방세. 오늘 일당을 받지 못하면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유리를 닦던 민수. 그런데 그때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하는 여회장. 그녀의 눈과 민수의 눈이 아주 찰나의 순간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칩니다.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유리를 닦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누굴 봐. 하지만 그 순간 유리 안쪽에서 민수를 바라보던 여회장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민수의 손등 위 그 별 모양 흉터. 이 흉터 하나가 곧 중견기업의 여회장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정적을 깨는 파편 소리에 비서들이 혼비백산하며 회장실로 뛰어들어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하지만 여회장, 정옥은 자신의 손등에 튄 뜨거운 찬물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유리창 밖,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유리를 문지르고 있는 그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의 가슴속에서 20년 전의 화마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길 속에서 놓쳐버린 어린 아들의 손. 그날 이후 정옥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청년의 눈매가 20년 전 사진 속 남편 준호의 눈매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저기 밖에 저 청년 말이야. 당장 내려가서 얼굴 좀 보고 와. 아니, 지금 당장 저 청년을 이 안으로 불러.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들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지금 작업복 차림이라 집무실로 부르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자식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법이지요. 정옥은 비서실장의 말을 무시한 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갖다 대자 창밖의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죽었다고 했잖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찰들이 그랬잖아. 하지만 정옥의 직감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내내 정옥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한편 일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손등의 상처는 추위에 얼어붙어 진물이 배어나옵니다. 민수는 너무 추운 나머지 로비 구석에서 잠시 손을 녹이려 찢어진 장갑을 벗어 던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슬 퍼런 기운을 뿜어내며 여회장 정옥이 걸어 나옵니다. 수많은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지만 정옥은 오직 한 곳, 구석진 곳에 서 있는 민수만을 향해 직진합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유리창에 얼룩이라도 남았나? 민수가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정옥의 걸음이 우뚝 멈춥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의 얼굴이 아닌 그가 내려놓은 왼손등에 꽂힙니다. 거기엔 붉은 별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정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합니다. 여러분, 정옥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흔적을 본 겁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일용직 청소부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광경.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민수의 거친 손을 잡으려 하자 민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지저분해서. 로비에 먼지를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렸지요. 혹시라도 오늘 일당이 깎일까봐, 할머니 병원비를 못 받게 될까봐 고개를 땅바닥에 닿을 듯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민수를 보며 정옥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손등에 흉터 잠시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민수는 주춤거리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지와 굳은 살로 뒤덮인 25살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박하고 거친 손. 정옥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살마디의 촉감이 전해지자 그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흉터 내가 알아요. 우리 민수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민수 맞아요? 엄마는 계신가요? 민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온기가 회장의 손으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어머니가 없습니다. 5살 때 불이 났을 때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지금 할머니랑 단둘이 삽니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에 정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매일 밤 꿈속에서 내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데. 직원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하고 비서실장은 서둘러 정옥을 부축하려 합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여기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일단 안으로 모시고 가서. 하지만 정옥은 비서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모든 체면과 권위를 내던진 채 민수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네 엄마야.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는 회장의 모습에 로비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할머니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20년 만에 찾은 아들 앞에 무릎 꿇은 엄마.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죽어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 고백한 한마디. 이 한마디가 민수의 20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민수는 낡은 휴대폰을 귀에 대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민수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정옥의 손을 뿌리치듯 빼내며 뒤돌아섭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금 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대요. 민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당도 방금 무릎 꿇은 회장도 그 이상한 울음도 오직 할머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할머니한테 가야 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로비를 뛰쳐나가는 민수. 정옥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다시 놓치는 것만 같은 공포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비서실장, 저 아이 따라가. 절대 놓치면 안 돼. 민수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구립병원 응급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커튼을 젖히자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가 가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새벽에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할머니 나야, 민수야. 눈 떠봐. 할머니, 제발 나 두고 가면 안 돼. 이 세상에 할머니밖에 없잖아. 할머니의 감긴 눈꺼풀이 가늘게 떨립니다. 마른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리더니 겨우 신락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민수야, 할미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힘 아껴. 아니야, 이건 꼭 해야 해. 할미가 죽기 전에 꼭.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민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그 말 하나에 기대어 이를 악물고 버텨온 민수. 그 단단한 땅이 지금 발밑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등, 그 별 모양 흉터를 어루만집니다. 이 별, 이건 네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다. 네 엄마가 이 흉터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할미가 너한테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했지? 그거 거짓말이다, 민수야. 민수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은 느낌.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불이 났을 때 네 엄마는 너를 품에 안고 뛰어나왔어. 근데 할미가 그 혼란 속에서 너를 데리고 도망친 거다. 네 엄마한테서 너를 빼앗은 거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민수가 평생 믿어온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그 모든 세월. 그것이 전부 할머니의 거짓말이었다니요. 할머니 왜?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내 엄마한테서 나를 빼앗은 거야? 네 아버지가 그 불에 죽었다. 모든 게 부잣집 딸인 너희 엄마와 결혼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잃고 난이 미칠 것 같았어. 네 엄마 집안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복수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들의 핏줄인 너라도 내 곁에 두고 싶었어. 이 못된 할미가 며느리한테서 손자를 훔친 거다. 할머니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눈이 먼 나머지 며느리 정옥에게는 손자도 함께 죽었다고 믿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민수야, 세월이 지나면서 할미는 후회했어. 너한테 엄마를 돌려줘야 한다고, 며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신문에서 JS 그룹 회장 강정옥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도 그게 우리 며느리인 줄 몰랐어. 미안하다. 얼마 전에야 그 회장이 내 엄마라는 걸 알게 됐단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집니다. 민수야, 네 엄마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을 거다. 제발 엄마를 찾아가라. 엄마를 용서해줘라. 할머니의 손이 축 늘어집니다. 기계 위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분해도 이 손은 20년간 자신을 먹이고 재우고 키워준 단 하나의 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가지 마. 미워도 가지는 마. 나 아직 할 말 남았단 말이야. 기계가 길고 평평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마지막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댄 채 소리 없이 울었지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곤 같은 달동네 이웃 할머니 두어 분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빈소를 홀로 지키며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비서실장의 조사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는 것,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고 시어머니가 20년간 손자를 숨겨왔다는 처참한 진실을. 정옥은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봅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내 아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 나한테 죽었다고 20년을 매일 무덤 앞에서 울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지만 정옥은 이를 악물고 분양을 합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20년간 길러준 사람이니까요. 굶어가면서도 아파가면서도 민수를 살려낸 사람이니까요. 정옥이 뒤돌아서자 빈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민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민수의 눈은 이틀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다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회장님이 제 엄마라고. 민수는 엄마라는 단어를 겨우 꺼내면서도 그 말이 입안에서 굴러가는 느낌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민수야, 아니, 내가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엄마가 미안해.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더 열심히 찾을 걸. 죽었다는 말을 믿어버린 그날부터, 엄만 산 게 아니었어. 20년이요. 20년이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 많은 돈으로, 그 많은 사람을 써서, 왜 못 찾은 겁니까? 정말 찾고 싶었던 건 맞습니까? 여러분,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 동안 정옥은 제2그룹을 일으켜 세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아들 하나를 못 찾았을까?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사망 추정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살아있을 거라 믿는 건 어쩌면 미친 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못난 엄마야. 돈은 벌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건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민수야 하루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이 회사를 키운 것도, 이 돈을 번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어딘가 살아만 있다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미워해야 할지, 안아야 할지, 도망가야 할지, 어떤 감정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른 후 민수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밀린 방세 석 달. 집주인은 이미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갔습니다. 가진 거라곤 작업복 주머니 속 몇만 원과 할머니의 빛바랜 사진 한 장뿐. 정옥은 민수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이 제 엄마라는 건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하루아침에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라고 안 불러도 된다. 평생 안 불러도 괜찮아. 다만 내가 길에서 자는 건, 그건 내가 못 봐. 그것만은 안 된다.
결국 민수는 정옥의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산꼭대기 같은 곳에 자리 잡은 대저택. 민수가 평생 닫기만 했던 유리창이 사방에 둘러진 집. 이번에는 유리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옥은 민수를 위해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 이불, 새 옷, 새 운동화. 방 한쪽에는 5살 아이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민수의 모습. 민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였나? 이렇게 웃고 있는 이 아이가 정말 나였나? 그날 밤 정옥은 직접 부엌에 섭니다. 제2그룹 회장, 대한민국 손꼽히는 중견기업 회장인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투른 손길로 불고기를 볶습니다. 민수가 할머니한테 사다 주겠다고 했던 그 부드러운 불고기를. 맛은 잘 모르겠다. 요리를 안 한 지 20년이 넘어서. 근데 옛날에 네가 어렸을 때 불고기 반찬이면 밥을 3그릇씩 먹었거든. 민수는 말없이 젓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고 또 한 입.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목구멍이 뜨거워서 밥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밥을 차려주는 손길, 그 밥상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게 진짜 엄마의 밥이지요. 민수가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수는 아직 엄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한 가지 사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정옥이 20년간 숨겨온 상자. 그 안에 담긴 수천 장의 종이를 본 순간 민수의 20년짜리 벽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정옥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회장님도 어머니도 아닌 어중간한 침묵으로 부름을 대신합니다. 정옥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민수의 방문 앞에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메모를 남깁니다. 오늘 날씨가 춥대. 현관에 목도리 놔뒀다. 감기 조심해. 냉장고에 네가 좋아하는 딸기 넣어놨다. 먹고 싶을 때 먹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 자. 민수는 그 메모를 버리지 못합니다. 서랍 한쪽에 하나씩 쌓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정옥의 서재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천 장의 전단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이름 이민수. 실종 당시 나이만 5살. 전단지의 날짜는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불과 작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매년 정옥은 이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던 겁니다. 경찰이 사망 처리를 했는데도, 주변 사람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그녀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손때 묻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치자 매 페이지마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민수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찾았어. 민수야, 오늘은 너를 닮은 아이를 봤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민수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 그래, 엄만 미친 거 맞아.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 게 미친 거라면 엄만 평생 미친 사람으로 살 거야.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전단지 한 장 한 장이 엄마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장 하나하나가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20년간 가슴속에 쌓아둔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정옥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눈이 벌겋게 부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냅니다. 빠. 정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현관에 서 있던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주르르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는 정옥. 밥 차렸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건 이것밖에 없어서 맛없어도 같이 먹어요. 정옥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입니다.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요. 민수가 다가와 정옥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그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맛이 어떤지 묻지도 않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울고 울다가 다시 밥을 먹고 말은 없었지만 20년의 공백이 한 숟갈 한 숟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유리창 하나 사이 안과 밖입니다. 한쪽에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한쪽에선 줄 하나에 목숨을 거는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닿을 수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 유리창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가 흘러드는 창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손등에 있는 별 모양점. 그것은 버림받은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 너를 찾겠다는 엄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0년 만에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유리창 밖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유리창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부디 그 창이 열리는 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보고 싶었어. 그리고 사랑해.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